여러분 안녕하세요. CM스테이크의 지만진입니다. 오늘은 기업 정보화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 설정을 하게 되죠.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고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챕터 3예요. 기업 정보화 목표 설정. 근데 오늘은 스마트 통장 지원 안내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길지 않고 짧으니까 3, 4번을 같이 진행을 하죠. 자, 제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2개의 목표 설정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서로 그 시스템 안에서 모두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 업무는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소통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뭐 메일이나 전화나 뭐 그러한 내부적인 뭐 SNS 같은 걸 안 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지죠. 자, 두 번째는 고객 서비스 개선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은 뭐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주면 제일 좋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고객 서비스는 고객의 어떠한 뭐 컴플레인 혹은 요구 조건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서빌리티 같은 데이터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쉽게 우리가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고객 서비스 개선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 구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익성 개선이 있습니다. 이 수익성 개선은 굉장히 좀 폭이 넓은데요. 우선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새롭게 해서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P2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rofitable to Promise라고 해서 수주를 받을 때 수익성이 좋은 수주를 우선시해서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하나의 수익성 개선의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생산성 향상은 우리가 MES를 도입하면은 뭐 수율 관리나 직행률 관리, 또 특히 이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불량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생산성은 당연히 향상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목표 설정으로 가장 많이 삼는 게 품질이에요. 그래서 품질을 향상을 시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객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품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 원가 절감과 이 품질은 서로 상충을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차트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차트는 이제 품질과 원가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실 품질과 원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품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품질을 계속 향상시킬수록 원가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뭐 원자재도 좋은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공정에서 검사도 많이 하고 공수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녹색 곡선이 품질인데, 이 품질을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이 원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품질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곡선이 위로 잘 안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을 보면은 우리의 원가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원가의 어떤 이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품질을 우리가 최적한 지점에서 조금 더 올리려고 하면 원가는 급격하게 상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품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적한 원가에 최고의 품질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면은 뭐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를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 지점을 잘 찾으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던 어떤 불량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이런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인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MES나 ERP를 할 때 보면은 BPR을 만들잖아요. 그때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as is to be 해서 우리가 best practice, 선진 기술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다 일어나는데, 한 번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놔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7번에는 생산계획의 정확, 그 다음에 신속, 이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MPS를 제가 설명을 했죠. 주생산계획. 이 주생산계획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하려면은 APS 같은 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동화시켜서 끌고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PS의 일부 기능이 있는 MPS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리드 타임 감소인데 이것은 생산 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에 들어가서 완성품이 나오기까지를 리드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공정에서 불량이 생겨서 오래 끌고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진행을 잘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가죠. 리드 타임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작업의 효율화예요. 뭐 이중 작업 방지 당연히 되고 자료의 일관성. 우리가 엑셀 자료를 쓰게 되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자료를 갖고 서로 수정하게 되면은 자료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시스템에서 자료를 관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자료를 여러 사람이 같이 보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이 볼드체로 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도 조기경보나 표준 코드화 이런 부분은 왜 제가 볼드체로 했냐면은 이 MES 같은 어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그런 목표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기경보 체제 구축이라는 거는 또 이것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POP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어떤 공정에서 뭐 가성불량이 5개 일어났다. 그럼 스탑시킬 수도 있고 진성불량이 뭐 2개 일어났다. 그럼 바로 우리가 알람을 줘서 뭐 생산 쪽의 팀이나 뭐 생기나 혹은 연구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시켜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게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 일일 생산 현황 리포트를 쓰잖아요. 근데 그 2길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날. 이미 모든 문제가 다 생긴 상태에서 그 다음 리포트를 받고 나면은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해서 실시간 대응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원가 절감은 대부분 품질 향상과 함께 같이 우리가 주 목표로 삼는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품질 향상 말씀드릴 때 원가가 서로 상충해서 품질을 높이면 원가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최적한 원가, 경제적 원가를 경제적 품질을 추구해서 최적한 원가의 최고의 품질을 우리가 구현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은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잘 구축돼서 우리가 어떤 최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서포트 데이터들이 확보되어야만 그런 것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의 경험이나 감각도 할 수 있지만 계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자, 원가 절감은 보통 이제 원자재 뭐 비롯해서 각종 로스를 제거하는 건데 보통 제조 기업은 간단하게 세 가지 로스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자재 설비 인적 이 세 개의 로스를 어떻게든 최대한 제거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런 차트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런 거 여러분 뭐 수시로 많이 봤을 거예요. 흔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그 로스 제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통 고정비가 있으면 고정비는 낮추면 좋죠. 근데 고정비라는 거는 뭐 공장의 어떤 임차료라든지 혹은 뭐 이 어떤 설비의 감가라든지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게 고정비를 내리긴 좀 어렵죠.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변동비라는 건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잘 우리가 로스를 줄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서 변동비는 좀 줄이는데 우리가 효과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비나 변동비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 손익분기점도 내려가기 때문에 매출 대비 이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가 간단하게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높인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매출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변동비나 고정비들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서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3대 로스 가운데 자재,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인적 로스가 있는데요. 이 자재 로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자재 투입량을 결정을 할 때 얼마큼의 자재를 살 건가가 처음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저스트하게 꼭 필요한 자재만 사는 게 아니라 미리 많이 사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과잉 재고가 쌓이는 경우가 생기죠. 실제 투입량 대비 재고 로스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자재 관리에 대해서 많은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저스트인타임 식으로 꼭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자재를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는 기법을 써라.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스틴타임이라는 어려운 자재 공급 시스템을 MRP로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융통성이 있어서 우리가 뭐 발주점 관리를 통해서 재고를 갖고 온다든지 어떤 스탁 개념의 재고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좀 힘들지만 최적화고 또 그 다음에 자재 로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우선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제 우리 생산체 출고하는 출고량보다 전체적인 자재 구입해서 입고량이 많을 때는 이제 잉여 재고 로스가 생기는 거고, 또 실제 투입량이 표준 투입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BOM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준 투입량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보통 뭐 5%에서 12%까지 수율 로스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량을 대비해서 저스트하게 뭐 1000개를 만드는데 자재는 뭐 1100개 분량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율을 좋게 만들고 즉 그 엔진을 많이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수율 로스가 줄어드는 거죠. 이 가치 투입량이라는 거는 우리 원자재 원가 대비 그 원자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 이것을 이제 상호비교해서 우리가 원자재를 투입한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분량률을 줄여야만 가치 로스가 줄어들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는 시점에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재를 구입할 때 좀 품질이 좋은 자재를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죠. 가격이 싸다고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자재를 사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설비 쪽을 보면요. 설비 쪽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메인테넌스를 얼마큼 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얼마큼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전체 부하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정지 로스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고장이 생기고 뭐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장비는 다운타임을 줄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 시간을 잘 확보를 해야 되죠. 장비가 이제 진행되다가 계속해서 스탑을 누르게 되면 그만큼 속도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1시간 정도 장비를 가동하면 어느 정도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지면 또 분량 로스가 생기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 분량 로스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자의 문제인데요. 이 작업자들은 보통 어떤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실동국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계획을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동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공정마다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셋업을 해가지고 준비를 시켰는데 갑자기 계획 변동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업 대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우리가 생산기계 바뀌어가지고 뭐 장비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중소기업은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다는 상태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사고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또 실동공수 대비 표준공수가 잘 안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 노력 부족이다, 그래서 작업자 책임이다, 책임 로스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가치공수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보통 뭐 1시간 일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정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방법 로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회사의 3대 그 로스,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최대한 변동비를 아래로 내려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품질 향상이나 원가 절감을 우리 기업정보의 목표로 삼아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표준화와 코드화는 시스템 도입 때 가장 먼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재 마스터를 구축할 때 자재 코드를 전부 다 부여하게 되고, 제품 코드도 마찬가지고 뭐 공정 코드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어떠한 그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표준화와 코드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MS 구축 목표를 보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MS 구축 목표는 이 메사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정상적으로 MS가 잘 구축된 회사라면은 이와 같은 6개의 목표가 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에 의해서 우리가 M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 정도의 목표를 성취하겠다라고 해서 목표로 주로 많이 삼습니다. 자, MS를 구축하는데 제일 먼저 작업 입력 시간 단축이 75% 형성이 돼요. 75%나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죠. ER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수작업으로 어떤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그 ERP에 와서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MES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바로 입력을 하게 되고 또는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를 찍으면서 바로 입력하니까 작업 입력 시간이 뭐 현격하게 단축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워킹 프로세서 감소입니다. 이 워킹 프로세서라는 건 뭐냐면은 워킹 프로세서는 그 제공을 의미하는데요. 제공은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정을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 중간 정도에서 스탑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급한 어떤 생산 과제가 있어서 그쪽을 먼저 진행하고 있어 스탑한다든지 어떤 스펙상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잠깐 멈춘다든지 혹은 불량 이슈가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돼서 끌고 있는다든지 여러 유형으로 우리가 생산처에 제공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 제공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같은 제품을 우리가 제작할 때 제공 먼저 써야 되는데 바로 또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공 중에 하나를 저는 대기 물량도 제공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대기 물량이라는 건 뭐냐면 공정이 뭐 10개가 있는데 4번 공정에서 계속 대기 물량이 쌓이는 거예요. 1번, 2번, 3번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 4번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기 물량이 쌓이고 그 다음 공정으로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생산의 리드 타임이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물량이 많이 쌓이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정 컨트롤을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MES에서 잘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리 업무 감소는 아주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일어납니다. 56% 정도가 아니라 거의 7, 80% 일어나요. 왜냐하면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리포트들이 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량 현황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완성품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처리 업무는 감소가 되고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만들잖아요. 최소한 뭐 30분에서 한두 시간씩 걸리는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재고 보유물 감소다. 이게 32%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재고 보유물 감소는 원가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회전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기업은 그 회전율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수익도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를 딱 저스트하게 사가지고 바로 생산에 투입해서 그 원자재가 창고에 많이 쌓이지 않게 하면 정말 좋죠. 근데 구입한 거 또 구입하고 또 잉여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구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계획에 맞게 구입해야 되는데 이 원자재가 계속 창고에 쌓이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창고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미리 구매했기 때문에 또 이자 비용도 들어가고 나중에 다 또 쓸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계획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지 못하면은 제품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포캐싱을 잘못해서 이만큼 제품이 나갈 줄 알고 미리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안 나가게 되면 제품 창고에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고 보유물을 원자재와 제품 재고를 최소화시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32% 이상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ES를 쓰면서 실시간 처리 기능이 향상된다는 게 85% 이상인데요. 여러분 RT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이에요. 요새는 기업들이 실시간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들이 서로 실시간 공유가 되고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즉 ERP는 정적인 시스템이라 그런데 약하지만 MES는 동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시간 관리가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MES를 많이 구축하는 이유가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분석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기가 좋죠. 그래서 ERP의 생산 관리보다는 MES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생산 현장에서는 실익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기능 향상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PL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PL법의 대응력이 강화되는 것은 트레이서빌리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력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MES 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제품을 더 안정성 있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PL법의 대응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업무상의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구축상의 목표 설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대로 도입하고 우리 일대로 하다 보면은 뭐가 잘 된 건지,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얼마만큼 좋은 점이 일어났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또 KPI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핵심 그 성공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그러죠. CSF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목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 좋은데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전산 시스템을 이번에 처음 합니다. 이런 어떤 기간 전산 시스템을 이번에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제가 광의적으로 전체적인 목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MES는 구축 레벨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MES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돼야만 그 축적된 데이터로 그 다음에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이나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ES 구축 레벨을 잠깐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MES 구축 레벨은 레벨 0부터 5까지가 있고 최근에 뭐 스마트 제어주 혁신단에서 만들어놓은 또 스마트 공정의 구축 단계를 보니까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래전부터 써왔던 이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산 시스템이 미적용된 거는 아예 뭐 볼 필요 없고요. 뭐 엑셀을 쓰고 워드를 쓰고 뭐 숫자가로 작업한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MES 구축 레벨 제로다 그렇게 보는 거고, 레벨 1까지 왔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코드와 표준화를 이루고 각 공정에서의 정보들을 입력해서 실적 정보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1, 2, 3번 공정에서는 몇 개 작업이 일어났고 양품 몇 개고 불량은 몇 개고 불량 이슈들은 뭐다,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관리가 되면 레벨 1에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면 기초 2까지 완성돼서 레벨 2까지 완성되는데, 보통 우리가 MES를 처음 할 때는 레벨 1, 2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다 줘서 전반적인 실적 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축적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레벨 3에 오면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수집 정보를 분석하고 또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어 시스템을 자동화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레벨 4로 가면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전 대응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 A라는 문제가 생기면 A를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산상에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정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조 필드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대응을 사전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니까 CEO나 그 임원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런 데이터로 최적화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면은 이제 고도화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 보니까 자율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마치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자율 운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율 운전도 이렇게 레벨 5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레벨 5에 오면은 운전석에 이 그 스티어링 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차가 완전히 자율 주행을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사실 스마트 공장도 그런 자율 운영을 추구하는 데가 꽤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로봇이 지혈을 해서 움직이고, 근데 보통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당장 할 그런 상황은 못 되죠. 그래서 사실 고도화 5, 즉 레벨 5까지 가는 거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은 노력은 해야 되겠죠. 레벨 4까지는 그래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간다면은 레벨 1, 2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레벨 3와 레벨 4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MES 기업 정보 구축의 목표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구축 단계를 좀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단계가 있고 중간 1, 2, 그 다음에 고도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생활정보의 디지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화다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 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코드 센서 등을 이용해서 공정 실적 집계를 자동화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스캐너로 바코드를 찍어서
공정 상황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이라고 있죠. POP.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기초 단계에서 이미 제품 생산의 이력 추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트레이서빌리티를 의미합니다. 우리 제조 이력 추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설비를 연동해서 이제 큰 설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 PLC 통신을 하든 아니면 소켓 통신을 하든 뭐 OPC를 가지고 통신을 하든 해서 데이터를 집계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현장과 사무실 모두 POP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는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공장 가면 큰 텔레비전 같은 화면에다가 현재 상황들을 막 띄워놓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POP 프로그램을 띄우게 되면 거기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POP를 모두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대응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시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간 1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실시간 제어가 중간 2단계인데, 생산 설비와 MES 간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자동화다. 이것은 이 설비 연동화가 좀 유사한 얘기인데요. 실시간 연계를 통해서 연계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제어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공정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간 공장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제어 시스템이 우리가 장비와 MES 간의 어떤 통신 연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품 개발, 뭐 이런 표현은 조금 동시공정의 개념의 그 입장에서 아마 쓴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는 이렇게 제품을 좀 새롭게 하겠다, 이런 방법이 좋겠다, 공정을 이렇게 개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도화 단계를 보니까 완전한 지능형 공장 운영이다, 이렇게 했죠. 아까 봤던 레벨 5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보니까 IoT, Internet of Things, The Internet of Serv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I자가 하나 더 붙는 게 좋아요.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그래서 이제 산업 기반의 이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PS화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공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물 인터넷과 연결해서 상당히 사이버틱하게 자동화된 그런 어떤 그 미래의 공장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고도화인데, 지금 여기 스마트 공장 구축 단계는 정부의 그 스마트 제조 혁신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잘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쭉 해나가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중간 단계부터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간 단계 이상부터. 그러니까 기초 단계는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기초, 중간, 중간 2, 고도 이렇게 4개의 단계의 스마트 공장 구축 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 공장을 만든다, 즉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MES를 도입한다라고 할 때 한 번에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레벨 1, 2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은 그 다음에 3, 4단계 그 이상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단계를 우리가 수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CMC MES 구축 과정과 단계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 2, 3, 4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요. 1단계는 똑같은데 MES 레벨 1, 2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대부분 그 ERP에서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MES를 구축할 때 수주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MPS 주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APS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동화 그런 기능을 약간 덧붙여서 MPS를 강화해서 빠른 속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만드는 거죠. MPS를 통해서 MRP라든지 CRP를 가동시켜서 준비 단계를 확실하게 잘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MES 실행 단계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것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다. 1번을 이렇게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 모니터링인데, 모니터링에 어떤 분석 기능을 포함하는 거고, 또 품질 관리를 좀 강화해서 저희는 작업을 합니다. 각 공정마다 여러 개의 이제 품질 그런 그 구간들이 있어요. 보통 이 품질 구간은 관리 공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뭐 불량이 나타나고 그 불량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죠. 물론 품질 관리를 위한 특별한 툴을 써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MES 외적인 QMS에 해당하는 그런 분야예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기본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1,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 4단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MPS를 좀 더 강화시켜서 APS 수준까지 끌고 가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지능화, 이 지능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AI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공정지능화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축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지능적인 그러한 코드나 그 경험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또 제어 기능 강화, 그리고 분석 코드화 뭐 이런 것들이 레벨 4에 해당하고 레벨 3에 해당하고 레벨 4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역시 이제 들어가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에 AI 기능을 탑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단계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보화 마인드와 또 이 CSF라는 거예요. 정보화 마인드는 모든 작업 과정에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정에서 작업이 끝났으면은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뭐 스캐너든 뭐든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만 그 작업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판단과 평가를 해야 돼요. 특히 임직원, CEO들은 데이터를 보고 어떤 계량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또 품질 개선이나 에러 방지를 위한 어떤 개선안을 찾을 때 이것을 전산 시스템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에서 이런 내용들을 품질이나 또 에러 방지를 구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이 전산 마인드가 잡혀 있는 겁니다. 또 임직원들이 팀워크 플레이를 전산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팀워크 플레이라는 건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에 서로 로그인돼서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팀워크 플레이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목표 12가지를 얘기했죠. 그 가운데 품질과 원가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KPI 지표를 통해서 CSF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마인드를 잘 갖고 어떤 목표 설정을 잘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스마트 공장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쭉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I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서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스마트 공장, 지금은 이제 스마트 제조 이쪽으로 이제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죠.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 첨단 지능형 공장은 첨단 지능형 제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조 쪽으로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 지원금을 받을 때는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정보 지원금을 받아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역으로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이게 사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 지원을 받아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준비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하고도 잘 협조하고 또 이 스마트 공장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멘토들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잘 만들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요. 기초단계 지원을 요새는 안 해요. 과거에는 기초단계 지원도 다 했는데 기초단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기초를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단계는 과거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뭐 지원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1, 2단계, 고도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지원을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다시 한번 중간 단계를 잘하고 싶다. 동일 수준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싶다. 이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수준에서 작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최대 6개월 지원이 되고
최대 5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50% 이내요. 자, 5천만 원 지원이라는 것이 50% 이내는 잘 아시죠? 만약에 계약을 8천만 원에 했다. 그러면 4천만 원만 지원받는 거죠. 또 이제 많이 여러분이 계약을 뭐 1억 5천에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5천밖에 지원을 안 받는 거예요. 50%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 1에서 중간 2로 올리겠다. 이것은 이제 고도화 유형에 속합니다. 9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4억까지 우리가 계약을 해도 2억을 이제 지원받으니까 2억의 금액 안에서 이런 고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시스템이 고도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연말하고 연초에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미 끝났을 겁니다. 12월 달에 해서 1월 달 정도에 끝났을 거예요.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제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요건 검토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착수가 되어야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로드맵을 쭉 한번 써봤는데 초기의 기초 단계는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1단계 이상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한 거예요. 신청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요건 검토를 통하고 평가를 하고 뭐 현장 확인도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기초 단계 이것이 지금 부실하거나 안 돼 있다면은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로드맵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할 게 기초 단계 구축인데 저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준비 단계 전산화를 먼저 시켜요. 그래서 이 준비 단계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모든 이 팩터들의 표준화와 코드화를 시킵니다. 즉 표준 데이터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표준 데이터에서 기초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생산 계획도 잡고 공정도 하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의 전산화를 저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안 되더라도 바로 진행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 현황 같은 것들을 입력하고 모니터링이 되고 또 생산 과정에서의 데이터가 추적되면은 기본 단계를 구축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체 선정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TFT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각 부서에서 한두 명씩 뽑아서 팀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산 마인드를 심기 위해서 이런 정보화 컨설팅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성공 요인을 발표를 해서 우리는 품질과 원가를 잡겠다.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우리가 레벨 1, 2, 3, 4, 5까지 어느 기간에 어느 만큼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이 컨설턴트와 설정을 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구축 단계, 이 평가가 잘 되면은 이제 중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그 URL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내시면은 여기서 요건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표를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가 30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 적용에 있어서 그렇게 큰 혜택을 볼 만한 그런 어떤 설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공정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좀 까다롭다든지 또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센싱을 다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구현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스마트 제조는 반드시 실익이 있어요. 그것은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 공정 보유가 잘 되어 있는지 이걸 따지는 게 한 15점이고 스마트 공장 구축 데이터 수집 분석, 공정 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런 거에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또 지원의 적정성, 스마트 공장 고도화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도입 기업의 현재 모습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제시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智能형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이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급 기업과 도입 기업 사이에서 또 평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공급 기업 자체는 이제 이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투입 인력, 뭐 PM 등이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게 한 15점
그 포션은 높지 않네요. 15점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입기업의 역량을 보는 겁니다. 도입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평가에서 이제 뭐 합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현장 확인도 하고 선정이 되면 이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축 진행을 할 때, 이 공급 기업과 도입 기업이 정말 협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멘토를 아마 붙일 거예요. 멘토를 이제 서포트를 받게 하는데 이제 그분이 컨설턴트가 돼서 활동을 해주십니다. 멘토가 왔을 때 좋은 점, 그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전산 지식이 또 꽤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는 분들은 이제 그쪽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고 또 많은 전산 시스템을 써봤기 때문에 구축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자신이 있고 시스템은 좋은데 어떤 특정 분야, 산업 분야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멘토의 굉장히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산업 분야의 경험이 있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협력이 돼서 사업이 착수가 되고 잘 진행이 되면은 대부분 구축은 뭐 큰 문제 없이 성공을 합니다. 만약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보완을 하고 다시 또 판정을 받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 제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그런 내용도 했고, 이런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제조업을 그 전산화시키고 또 정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제조 역량이 높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기업 전산 시스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듈 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어떤 그 전산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스코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스코프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시간을 나누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정부와 구축 기업 가이드는 마치고 그 다음 다른 항목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